옛날 옛적 칸트의 철학이 깊숙이 스며든 복잡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특별한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는 그들의 인식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이 모자들은 보는 사람마다 형태가 달랐고 착용자의 지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철학자 칸틀리가 있었어요. 그는 찰랑이는 긴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사람들에게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마법 같은 개념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의 주된 메시지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 아주 호기심 많은 소년 루미가 칸틀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칸틀리 선생님,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뭔가를 알 수 있나요? 저는 제 경험이 없는 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칸틀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루미, 내 모자를 한번 만져보렴. 그 모자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단다. 루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모자를 만져봤어요.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작은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별은 하늘을 돈다.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라는 메시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경험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칸틀리는 차분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너의 모자는 내 인식의 틀을 상징해. 예를 들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방법을 떠올려봐. 너는 직접 어떤 사건들이 원인을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명제를 믿고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너의 이성이 경험을 초월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순간이야. 루미는 눈을 말갛게 뜨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자 속에는 경험하지 않고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군요? 칸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단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이어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모자를 쓰고 있지만 칸틀리는 덧붙였습니다. 그 모자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지.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란다. 그 이후로 루미는 자신의 작은 모자를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모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칸틀리의 이론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이 모자를 한 번쯤 쓰다듬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찾아보는 모험을 떠나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방식으로 칸틀리의 철학은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언제나 다양한 시각과 탄탄한 지식의 교류로 활기가 넘쳤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건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탐구심은 어느 은하 한복판에서 생존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아리스토텔레스 열성파 연구자인 엘리아스 박사에게도 여전히 활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박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설명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언덕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언덕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불가사에 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된 거대한 미로가 존재했으며 그 중앙에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기묘한 모양의 돌상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돌상이 바로 그의 실험의 주인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궁금해했고 엘리아스는 이런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미로의 출입구에 모두를 모아 세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돌상의 진료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어떤 미지가 담겨있죠? 이 돌이 돌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형상인입니다. 이 형상을 통해 이 정체모를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앞쪽에 서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묻습니다. 그럼 그 돌은 왜 그런 모양이에요? 엘리아스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용인의 역할입니다. 이 돌상은 마법 같은 조각 기술을 가진 장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입니다. 이 돌상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직접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거대한 돌상이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나 물건을 보면 4가지 원인론을 통해 분석하곤 했습니다. 엘리아스 박사의 돌상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과학과 철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로 인해 그 작은 마을은 우주 속에서도 진정한 지혜의 중심지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먼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각자의 관점에서 그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한적한 마을에는 톰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평범한 마을 주민처럼 보였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톰이 다시 또 시작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톰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밀은 말하길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수군거리는 동안 톰은 최근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며칠 전 나는 우리 강아지 맥스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맥스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맥스를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행복을 주변에 전파할 방법이 없을까? 드디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던 길에 마을에서 가장 큰 초콜릿 가게가 있었는데 나는 그 가게에 들어가 주인공인 사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라, 혹시 초콜릿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볼 생각이 있나요? 오늘 하루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면 어떨까요? 하고요. 사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같이 재밌는 경험이 되겠다는 설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 문 앞에 큰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톰은 이야기를 하며 조금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며 초콜릿을 즐겼고 웃음소리가 사라 저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본 사라는 이러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톰은 말을 마치며 묻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세요? 밀의 이론대로 우리는 더 높은 질의 쾌락, 즉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톰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널리 퍼졌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은 기쁨을 나누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톰의 재미있는 썰을 통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행복과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플라톤의 이론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의자는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야 라며 혼자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많은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보며 소피아는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속에서 플라톤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플라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찾는 것은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란다. 플라톤은 소피아를 손으로 이끌며 온갖 기묘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바로 이데아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모든 것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그곳에서 다양한 이데아를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많은 의자들의 이데아였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자들이었습니다. 플라톤, 왜 현실의 의자들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현실의 의자들은 이 이데아를 모방하려 하면서도 물질 세계의 제한 때문에 변형된 것이란다. 플라톤이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이데아를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행복, 사랑,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이데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했던 모든 감정과 상황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피아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현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세계와 그곳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통해 진정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소피아의 말에 사람들은 신비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고 그녀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데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소피아는 플라톤의 이론을 실제로 구현해냄으로써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마을에 이데아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지혜와 탐구의 정신을 퍼뜨리며 영원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각자의 이데아를 찾도록 이끄는 지침이 되었습니다.